네, 안녕하세요. 월가제입니다. 오늘 깔끔하게 머리 감고 이제 촬영하려고 미용실 가서 원래 제가 머리가 좀 뜨는 편이라서 다운펌만 하려고 했는데 이모님이 이거 다운펌이야 하시면서 슬쩍 위에도 해버리시고 9만 원. 그래서 제가 명색이 유튜버지만 현생에서는 좀 쭈뼛쭈뼛 말을 못하는 쭈구리라서 네 하고 돈 내고 왔는데 약간 지금 인도 불상 느낌이 그래서 좀 납니다. 감안해 주시고. 어쨌든 오늘은 시즌3의 초반인 만큼 여러분이 시즌3의 컨텐츠에서 최대한 많은 효용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기본적인 파운데이션을 좀 정립하는 시간을 좀 더 가지려고 하는데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은 의문을 품으시는 부분이 도대체 거시경제, 지정학과 같은 매크로를 보는 것이 얼마나 내 수익률에 도움이 되는가입니다. 가끔씩 보면은 댓글 중에 이런 분석 왜 보냐 어차피 맨날 틀리는 매크로인데 이거 본다고 뭐 수익률에 도움 되겠냐 스파이에나 묻어둬라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데 그분들도 결국은 매크로 컨텐츠를 클릭해서 시청을 하시면서 댓글을 달고 계신 걸 보면 불안감이 있으시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도 언급드렸지만 이제 단순한 인덱스 투자 그런 패시브한 지수 추정 전략도 꾸준히 실행하는 것에는 엄청나게 깊은 투자 철학에 대한 내공과 지식과 자기 절제가 들어갑니다. 단적으로 주위에 S&P 500 지수에 투자해서 부자된 케이스가 몇이나 있나? 지수 추종 전략을 10년 동안 꾸준히 한눈 팔지 않고 실행한 사람이 몇이나 있나? 한번 둘러보시면 통계적으로 아마 대략 한 30명 중에 한 명꼴로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3% 정도죠. 그리고 장담하건대 그 3%는 개별 주식에 투자했어도 잘했을 사람입니다. 지수 추종 전략을 구사하시더라도 존복을 이후 40년간 액티브에서 패시브로의 자금 유입이 인덱스 퍼포먼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기간 동안 왜 국채 금리는 40년간 계속 하락해 왔는지, 또 인덱스 추종 전략에서 나오는 수익의 본질인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또 왜 미국과 과거 영국 외의 국가들에서는 지수 추종 전략의 퍼포먼스가 처참한지, 이런 것들을 인지하신 채로 지수 추종 전략을 구사해야지 스스로 중심이 잡힐 수가 있겠죠. 아니면 상승장에서 탐욕에 휩쓸려서 내가 준비도 안 된 채로 개별 종목에 이것저것 공부도 하지 않고 투자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아무 노력 없이 상위 10% 될 수 있는 공짜 점심은 거의 허상에 가깝습니다. 어쨌든 조금 다른 이야기로 새버렸는데 매크로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죠. 우선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식 매수를 위주로 투자를 하지만 헤지펀드 업계에서 주식을 매수만 해서 투자하는 이 롱온리 펀드의 비율은 한 5% 정도로 굉장히 적고요. 보통은 뭐 에퀴티 롱숏이라고 해서 주식 매수와 공매도 해지를 함께하는 부류가 25%에서 많게는 뭐 40% 정도 이제 통계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뭐 픽스드 인컴, 채권 운용 펀드가 있고 그 다음 이제 물론 뭐 헤지 펀드는 공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통계에 따라서 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3, 4위권에 있는 전략이 글로벌 매크로 전략입니다. 이제 매크로를 투자에 적극 활용하는 거장 중에 잘 알려진 사람은 조지 소로스, 레이 달리오, 스탠리 드라켄밀러, 짐 로저스, 폴 튜더 존스 등이 있고요. 대중적으로 좀 덜 알려진 분들 중에서도 뭐 필립 자브라, 브루스 코브너, 루이스 베이컨 등등의 투자자들이 매크로를 다양한 방식으로 본인의 투자에 응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식 매수만을 위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가치 투자 쪽의 거장들인 워런 버핏이나 피터 린치 같은 분들이 이제 매크로 소용없다고 발언한 것을 인용해서 거시 경제를 아예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피터 린치가 경제 전망에 대해 13분을 공부했다면 10분은 버린 셈이라고 말한 적이 있어서 피터 린치가 매크로 보지 말라고 했다, 마켓 타이밍 재지 말라고 했다는 식으로 인용이 되는데, 그런데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그가 그렇게 발언한 요지가 말 그대로 뭐 CPI나 실업률과 같은 구체적인 경제 지표들을 추측하는 것에 대한 무용론이지 경기 사이클과 국면을 포함한 매크로에 대한 포괄적인 허무주의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산업과 업황을 통해서 경기와 매크로를 파악하고 그걸 적극적으로 종목 선정에 활용했는데요. 지금 구독자분들 중에서 벨리 참가자분들은 우리가 지난달에 세부적으로 공부했었지만 피터 린치의 대표적인 투자 중 하나인 1980년대 초 크라이슬러 투자를 해부해보면 그는 금리 인하가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경기 사이클과 자동차 산업 사이클을 참고한 뒤에 크라이슬러에 대한 펀더멘털 분석을 하고 나서 대량 매수를 했었고, 또 90년대에도 산업의 상황을 토대로 원자재 가격을 유추해서
펠프스타즈라는 광산업체를 매수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CPI나 실업률 등의 데이터는 후행 지표이고 그보다 더 선행하는 데이터들이 이제 산업 사이클 관련 지표들 혹은 원자재 관련 지표들인데요. 피터 린치는 매년 400개 이상의 기업들과 미팅을 하고 업계 관련 행사에 참석하면서 산업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매크로적인 힌트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식을 6가지로 나눠서 보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경기 순환주로 분류되는 종목의 경우에는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고 직접 언급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부분의 개인들은 이제 매크로가 실전과 동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것일까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확률적 사고의 중요성이 자주 잊혀지고 간과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투자 결정을 했을 때 투자 의사 판단한 시점에는 논리적인 판단을 했지만 그 시점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이벤트로 인해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투자 의사 판단을 마구잡이로 무지성으로 하더라도 운 좋게 수익을 볼 수도 있죠. 하지만 비논리적인 이유로 주식을 샀을 때보다 논리적인 이유로 주식을 샀을 때는 확률적으로 수익을 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위의 결과는 한 번의 행위를 놓고 보면 어디로 튈지 모르지만 여러 번 반복하면 점점 더 그 이론적 확률로 실제 결과값이 수렴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이 50%라 할지라도 2번 정도 던지면 둘 다 앞면, 둘 다 뒷면이 나오기도 하죠. 근데 이걸 100만 번 던지면 거의 50대 50으로 그 결과의 퍼센티지가 수렴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진중하게 분석해서 논리적으로 투자한 사람은 단기적으로 1, 2년으로는 드러나지 않을지 몰라도 5년, 10년을 놓고 보면 반드시 마구 투자한 사람보다 앞서갈 수밖에 없습니다. 매크로를 보는 것에도 마찬가지로 확률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신이 아닌 이상 매크로를 언제나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매크로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추론해서 투자하더라도 손실을 볼 수 있고 매크로를 완전히 무시하고 무지성 투자해도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률적으로 보면 전자가 이익을 볼 확률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꾸준히 그 행위를 계속 반복하면은 남들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확률적 사고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매크로가 실전과 동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두 번째 이유는 매크로에 대한 뷰는 본인의 투자 의사결정 프로세스 중에 하나의 인풋 레이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가치 투자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하나의 완결된 투자 철학이기도 하면서 투자 전략이자 의사 판단 프로세스입니다. 상대가치 평가를 하든 림을 사용하든 DCF를 사용하든 해당 종목의 적정 가치를 추정하고 안전마진 이상 저평가되어 있을 때 매수한 뒤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관리해준다. 물론 가치 평가라는 것이 단순히 기계적인 그런 작업이 아니고 아트이자 사이언스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결코 낮진 않지만 어쨌든 딱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어떤 경우가 나왔을 때는 매수라는 액션으로 이어지는지 그 의사 판단 과정이 엔드투엔드로 명확합니다. 반면에 매크로는 그 자체로 어떻게 사라 팔아라 그게 이제 명확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가치 투자를 포함해서 다양한 투자 전략에 하나의 인풋 레이어로서 기능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매크로를 보고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는 투자 철학과 투자 전략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됩니다. 그 속에서 입문자들은 길을 잃기가 쉽겠죠. 많은 거장들이 CNBC 같은 방송에 나와서 그들의 그런 매크로적인 뷰를 이야기하고 그 뷰가 틀렸을 때 개인 투자자들에게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제레미 그랜섬 같은 분도 몇 년 전부터 계속 주식이 버블이라는 경고를 해왔는데 아직 터지지도 않았고 또 마이클 버리도 이런저런 트윗으로 전망을 이야기하는데 틀릴 때도 많고 또 조롱도 많이 당하는데 중요한 점은 거장들이 그렇게 뷰를 말하고 그게 틀린다고 해서 패가 망신하는 경우는 잘 없다는 거죠. 물론 드물게는 거장들 중에서 본인의 뷰에 올인을 했다가 나락간 케이스도 100개 한두 개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기관 투자자들 레벨에서 매크로 뷰가 그렇게 틀렸다고 해서 그게 본인의 운용에 엄청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크로에 대한 뷰는 하나의 레이어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올해 대선 이후 4분기에 침체 리스크가 높을 것 같다는 뷰가 있을 경우에 자산 배분을 한 투자자는 매크로 관점에 따라서 본인의 자산군 비중을 2, 3%씩 혹은 많게는 5에서 10%씩 조정해서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원자재 비중이 만약에 스태그플레이션을 예상한다면 좀 늘리든지 그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비중을 좀 조정할 것이고 개별 주식 매수하는 롱온리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현금 비중을 좀 늘리면서 침체기에 퍼포먼스가 나쁘지 않은 필수 소비재 섹터나 아니면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면 듀레이션이 높은
IT 업종의 비중을 높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주식 매수와 공매도를 혼합하는 롱숏 에퀴티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8대2로 투자하다가 롱 60, 숏 40으로 그렇게 숏 비중을 조금 늘릴 수도 있겠죠. 또 가치 투자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적정 가치를 추정할 때 매크로나 산업에 대한 뷰를 그 미래 현금 흐름 추정에 반영하거나 혹은 타인 자본 비용의 부도 스프레드를 계산할 때 크레딧 리스크를 반영해서 할인율을 조정하거나 혹은 사이클에 따라서 추정 성장률을 달리하거나 그런 식으로 가치 평가의 매크로를 반영할 수 있겠죠. 혹은 또 옵션 트레이더의 경우에는 매크로 이벤트의 주기에 따라서 내재 변동성과 확률 분포가 달라지는 것을 활용해서 캘린더 스프레드 같은 합성 포지션을 통해서 이익을 올릴 수도 있고요. 이런 거 뭐 다 모르셔도 되는데 요지는 본인에게 확실하게 정립된 투자 철학이 있고 그 투자 철학에 따른 투자 전략과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명확히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결국 제가 시황일주 시즌3 1편에서 말씀드린 인풋, 프레임, 아웃풋 중에서 이 프레임을 제대로 정립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투자 입문자분들은 이 프레임이 전혀 정립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들은 어떤 매크로뷰에 대해서 굉장히 극단적인 아웃풋, 그런 극단적인 투자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아니면 도식으로 뭐 몰빵하거나 풀 매수하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뭐 팔아버리거나 하는 식으로 접근하다가 큰 손실을 입거나 큰 이익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개별 종목 분석을 실컷 해봐야 뭐하나, 매크로 실컷 봐봐야 뭐하나 이러한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투자에서는 항상 한쪽 극단을 이제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허무주의도 경계해야 하지만 그 못지않게 이 종목 무조건 10배 갑니다. 연 30% 수익 보장합니다. 같은 그런 극단적인 낙관주의도 경계하고 또 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상승장에서 극단적인 낙관주의를 설파하는 말에 현혹되어서 목돈을 덜컥 분산하지 않고 넣었다가 실패를 하고 극단적인 허무주의로 빠져버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투자는 한 방에 당락이 결정되는 수능 시험이라기보다는 매일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잔잔한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노동이 조금씩이라도 계단식으로 쌓인다면 많은 사람들이 투자 공부의 효용을 아시고 열심히 임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단기적인 변동성이 가려져서 이런 점진적인 상승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투자 공부를 안 하더라도 수익과 손실을 반복하고 투자 공부하기 후에도 수익과 손실을 반복하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그 수익과 손실 속에서 아주 자그마한 엣지, 그 확률적 우위가 쌓이면서 몇 년이 지나면 가시적인 수익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연평균 10% 수익률이 연평균 13%, 14% 정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겨우 3, 4%를 누구 코에 붙이겠느냐 하겠지만 아마 복리의 마법은 이미 다들 아실 겁니다. 30년 동안 1억을 투자한다고 할 때 연평균 10% 내는 사람은 17억 원이지만 그보다 겨우 4% 정도만 더 내면 50억 원이 넘게 되죠. 그렇게 인생에 대해 장기적인 뷰를 가지고 그라인딩식으로 잔잔하게 생각 노동을 하는 것이 투자의 본질인데 근데 또 한편으로 저는 투자는 이제 노동으로 표현하기에는 노동이면서도 좀 즐거운 행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시황 이야기도 뭐 이번 주에 지금 새벽에 연준 FOMC 회의록이 나올 테니 조금씩 자주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뭐 저는 지금은 이제 미국 주식 매수 상태에서 코스피 숏을 조금씩 진입을 하고 있고 또 그 외에는 제가 작년부터 이제 골드를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는 골드보다는 좀 금광주로 익스포저를 조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 바쁜 것들 조금씩 마무리되고 있으니까 점점 더 자주 많은 시황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